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어요. 주위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더 늦기 전에 손절하라고 말씀드려도 속이에 경일기네요. 휴 써주셨고, 저도 그랬습니다. 2008년도,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 저도 이제 고점에 멋모르고, 주식을 막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고, 당연히 이제 손해를 봤겠죠. 손해를 봤었고, 그 당시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올라갈 것처럼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빠진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올라간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매수를 한 입장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계속 이제 주식 올라갈 것처럼 이제 봤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뭐 차트도 제대로 볼 줄 몰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왜냐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2009년도부터는 계속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조정을 보인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이런 상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주식은 일단 사면 계속 좀씩 올라간다. 그리고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또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은 슈팅 나올 수 있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또 조언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조언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서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뭐 2년 뒤에 반토막 날 수 있는데, 그 전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현대차가 여기서 뭐 올라가서 지금 매도한 시점보다 지금 마지막 희망님 조언을 듣고 지인분이 매도를 한 시점보다 20-30%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걔 너 때문에 네가 얘기해서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그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진짜 가까운 분들 아니면 조언해 주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보그라츠가 20년 내 비트코인 금 시총을 뛰어넘을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22년도 아니고 이제 20년 후는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예, 제가 봐도 이제 20년 후가 되면 거의 지금 이제 2040년 되는데, 2045년이 지금 구글에서 그 미래학자가 2045년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그때쯤 되면 뭐 사실 우리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프리덤님도 20년 내라는 설정이 함정이다. 2년 뒤에 그렇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써주셨고, 또 다른 분들, 케네디님도 야 이거는 초등학생도 추측할 정도의 수준이다. 노보그라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화끈한 분은 메가피 형님 같아요. 메가피 형님이 가장 화끈한 형님 같습니다. 금액도 일단 크고, 확실하게 딱 날짜 정해놓고 얘기하고, 그 날짜에 안 되면 자기 또 이제 성기를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강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깨갱해야 될 것 같아요. 차오름님이 이제 다음 써주셨는데, 현재 시진핑이 1대1로 정책을 위해 빚더미에 이탈리아까지 진출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 위한 그렇게 방면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지 않나, 중국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무역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대1로 정책을 펴는 것이 미국의 양털깎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 내 끼치는 미국의 영향을 줄이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을 가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미국만 딱 간다라고 하면 그 중국 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미중 무역협상 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약간 미국 트럼프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비췄을 때 뭔가 이제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존심을 좀 세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유럽 순방을 해서 야 우리 1대1로 정책 이거 굽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 라는 이제 액션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중 무역 협상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사실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재정난이 심합니다. 이런 심한 나라들한테 지금 중국이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중국한테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중국한테는 악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시진핑이 유럽에 지금 순방 중에 있는데, 유럽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유럽이 상대에 대한 어떤 의심을 거두고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15일 날 이 얘기를 드렸어요. EU가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처음으로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체제 경쟁의 라이벌로 규정을 했고, 이미 이제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이제 규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야, 니들 우리 이렇게 뭐 경쟁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 지도자들은 일단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긴 하지만 무역 등에 있어서 먼저 니들 중국이 호혜적인 관계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 저는 일단 만약에 지금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중국에 손을 벌린 부분에 대해서 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잘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서로 죽어가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돈을 어떻게 보면 찍어내서 지급 준비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서 서로 지금 어떤 빚더미에 또 빚을 올리고 있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보이고 있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한 이제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이외에 화해 장비를 수출하는 것처럼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것 가치도 보여서요. 또 중국 채굴장들이 생산성 하락 및 정책 등으로 문을 많이 닫은 와중에 비트메인이 중국 내 대형 채굴장을 짓는다는데, 비트코인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뺏겼다고 판단하고 알리바바나 디디 주식처럼 닫아놓고 키우기 전략으로 BCH와 비트메인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2017년도에 중국이 거래소와 ICO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퇴출을 시키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이 이미 미국과다 보니까 이거를 퇴출을 시키고 비트코인 캐시를 전략적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나 보다. 우지한이 이제 대표로 있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비트메인도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유대계 자금이 많이 몰려 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조지 소로스랑 우지한이 이제 만났던 그런 걸 이제 보면, 야, 비트코인 캐시도 이게 중국 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구나. 만약 이게 중국 거라고. 비트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비트코인 캐시가 당연히 우지한이 대표로 비트메인이 있으니까 이게 중국 거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금 보시면, 지금 네오스님도 이거 말장난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지님이 써주셨는데, 비트코인 추세 깨진 거 맞지요? 시원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머물다 갈 생각인가 봅니다. EOS CGV에서 광고 나오는 거 봤는데 멋지네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 일단 추세 라인은 깨졌는데 깨졌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제가 이제 이 추세 라인 어제 깨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요, 200이동 평균선은 지지를 해줬어요. 어제 200이동 평균선을 제가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지지를 해줬고, 지금은 현재는 4시간 봉에서도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이탈됐지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주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봉에서 보시면 보세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만 달린 상태에서 봉 마감 자체는, 일봉 마감은 이렇게 추세선 위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차트 설명은 이따가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OS CGV 광고, 저도 이제 어떤 광고인지 보고 싶긴 한데, 벌써 이렇게 대중들한테 EOS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프로야구 시즌 때 빗썸이라든가 코인원이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대중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저는 좀 더 친근감 있게 이렇게 광고를,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도 이오스라든가 이더리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암호화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와서 실제로 대중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기 전에 잠깐 봤던 이런 광고들이 나중에는 이게 그때 그거였구나, 내가 나중에 위기 상황 왔을 때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맞아, 암호화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제미니 거래소가 뉴욕에서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리플 광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으로 파비양님 써주셨는데 XRP 오를까요? 이제 지치네요. 다른 코인들은 다들 재미 좀 보는데 이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기만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기다릴까요? 1년 넘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합니다. 충분히 이제 하소연 하실 수 있습니다. 호재에도 오르지 않고 비트 꺾일 것 같은 이야기만 나오면서 비트보다 먼저 떨어져 버리니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오늘 제 영상 위에 그 박옥현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길게 가려면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밑에 이제 댓글을 써주셨는데 자기는 이제 그 6원대 리플이 6원대 이 시장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6원에 이 시장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 리플의 가격대를 보셨겠어요. 6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2017년도 상장됐을 때 900원까지 비싸면서 900원까지 찍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빠졌고요. 빠져서 15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 이후에 200원에서 250원 사이에서 진짜 몇 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상승해서 4,000원대 후반까지 찍고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가격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얘만 안 가니까 굉장히 얘는 이제 진짜 안 되는 건가?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펌핑 나서 시가총액 낮은 코인들 펌핑 나서 5배 6배 가서 내가 물론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먹고 나오고 만약에 홀딩해서 끝까지 갔는데 나중에 걔는 이제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재미가 없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300원에서 350원 사이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리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좀 뭔가 관심을 기울여서 본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리플사가 이제 뭐 게임 산업도 진출하고 이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 올라갔던 거 그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리플사가 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는데 요즘 위안화로 테더 구입률 급상승한다는 뉴스를 봐서 달러로 바꿔서 매집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구입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코인힐스에 나와 있는 비트 매수하는 자금들 달러와 엔화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 헤아라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순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달러로 구입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시장 부활할까? 비트코인으로 위안화 자금이 이제 유입 중에 있다. 보시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들어가던 자본 유입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결과 중국 위안화가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인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인 리브에서 20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 유입된 위안화는 1억 6,500만 달러를 상회했고, 그 다음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이 같은 기간 동안 7,500만 달러를 약간 밑돌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들어간 법정화폐 2위는 위안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자전거래인 건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 그만큼 그냥 돌린 건지, 자전거래만 돌린 건지, 뭐 중국계 거래소가 아니면 실제 이걸로 위안화로 샀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얘기를 주셨던 부분처럼 위안화로 이제 거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 또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위안화 자금이 뭐 달러로 교체가 된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왜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달러는 갖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국 내에서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이거를 내가 쓰기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부 눈치도 이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고위급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정치 부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군 장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이게 티가 안 나면서
자신들 어떤 포지션이 노출이 안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뒤로 몰래 뭔가 뺄 수 있는, 자신들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 위안화에서 달러로 돈을 바꾼 이후에 다시 이제 암호화폐로 바꾸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은 막고 있지만, 지금 막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풀릴 거라는 거죠. 중국 정부도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지금은 막아놓고 있어요. 거래소도 막아놓고 있고, ICO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풀든 아니면 중국 국민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풀든 풀긴 풀 거다라는 거죠. 예, 중국 국민들이 원해서 푼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지금 중국 국민들, 돈 있는 사람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야, 이거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국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정권 자체가 이제 유지하기 힘들어져서 베네수엘라처럼요, 그래서 이제 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올해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이제 개방해서 자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다시 막아놨던 그런 거래소라든가 ICO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거래소라든가 ICO도 시간이 문제이지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정병희님이 써주는데, 화성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또 잠깐 이슈가 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잊혀져 가곤 하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봐도 이제 정부에서 연예인들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 어떤 성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뉴스만 이제 내보일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일가족이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도 있었고, 또 수원인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공주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만 4건이에요, 벌써. 그러면 국민들이, 가족 전체가 다 이렇게 죽을 정도로 뭔가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얼만큼 힘들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통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이라고 하면 가장이 자기 목숨만 끊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된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빚을 졌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 빚에 쫓겨서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위기 상황이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자본이 또 빠져나가서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를 정부 입장에서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를 올릴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빚을 졌던 많은 어떤 우리 중산층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거기에서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리부터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놓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니들 만약에 빚을 진짜 많이 져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개인 파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살아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좀 모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민들 중에서 이제 남자분들, 가장들이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좀 뭔가 기분이 좀 우울해지네요. 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치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현치님 의견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님, 현대 통화 이론과 양적 완화 차이가 무엇인가요? 미국 기준으로 양적 완화일 때 연준이 달러 찍어서 채권들 사들이면서 통화량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현대통화 이론은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연준에 돈을 빌린 식으로 해서 재정으로 통화를 증가시킨 것 아닌가요? 돈은 연준만 찍어낼 수 있으니 푸는 주체가 정부로 바뀐 것 말고 어떤 경제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돈스탑님이 글을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돈스탑님이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위 링크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영상은 커런시와 머니의 차이를 비교 대조하고 피아트 머니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가치 부여의 본질적 속성을 논하고 오늘날 달러를 중심으로 한 신용화폐 체제의 종착역이 어딘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페드와 미 합중국 정부 그리고 사설은행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들은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자세한 분석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 영상에서 저도 이제 배웠던 부분, 이 영상에서 본 부분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MMT, 현대통화이론은 QE 양적 완화를 새로운 말로 포장하여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만든 금권 최상위 포식자들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커런시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찬란함을 자랑하던 고대 아테네를 멸망하게 만든 것이 양적 완화를 통한 적자 지출이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2500년간 끊임없이 이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QE 혹은 MMT는 구조적으로 결국 가치가 0으로 수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종말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벼랑으로 질주하는 기관차의 브레이크 레버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천 년간 그래왔듯이 글도 굉장히 잘 쓰시는데 돈스타님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MMT 이론과 양적 완화 차이가 뭐냐, 지금 돈스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차이를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양적 완화는 박현채님 써주신 내용하고 이제 비슷해요.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그 페드에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요,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페드가 사줘서 실제적으로 돈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미국 정부는 페드에 또 빚을 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통화 이론에서 말하는 MMT는 뭐냐? MMT는 국가가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돈을 찍어내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은 또 정부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부가 아니라 민간 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이제 이사회들, 금융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MT 이론은 약간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MMT 이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어차피 돈을 찍어내는 주체가 국가라고 하면 그 국가가 인플레이션만 조절할 수 있으면 그냥 돈을 찍어내자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해도 상관없다. 인플레이션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 돈을 적절하게 풀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하면 되지 않겠냐, 필요한 돈을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저는 그 미국에서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미국 그 여자분 교수, 스테파니 교수였나요? 그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 안 됐던 거죠.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또는 우리나라, 뭐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서 그 한국은행에서요, 돈을 찍어내서 막 국채를 매입하면서, 아니면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찍어내서 어떤 재정 지출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저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약간 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돈을 풀어내는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하고 또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